1년을 초과하지 않는 물건을 보유하고 토지를 팔게 되면 그 양도 차익의 총 7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다, 이것을 완화된 표현이 바로 비사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비사업용으로 만약에 간주가 되게 되면 본래 양도세율에다 플러스 20%를 더 추가로 내라. 그런데 이 장기보유 공제의 최대 맥시멈 30%도 비사업용으로 인정되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이번에 가장 칼을 들었던, 심혈을 기울였던 이 대책이 바로 주말용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하겠다. 즉 사업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말체험 농장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 농작물이 더 있게 되면 우리 지작물 보상이라 가지고 훨씬 더 금액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또 많이 심으면 왜 그루당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겠다. 담보율이 안 나오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가 시장과 주택 시장에 조금 더 눈을 트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떤 사기와 피해를 당했던 기획부동산의 어떤 그런 발본색원, 기획부동산을 좀 추방하겠다. 부동산의 특히 비리,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비리를 척결하겠다.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거래조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LH 사태로 발표한 이 대책은 크게 예방과 대책, 적발 대책, 처벌 대책, 그리고 환수 대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어요. 특히나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이런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중과가 되었나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물건을 보유하고 토지를 팔게 되면 그 양도 차익의 총 7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를 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다 1년 안에, 그러면 7,700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네. 2년이 안 넘었다 그러면 10% 조금 적은 60%가 됩니다. 근데 이런 비율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그 비율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과 동일한 구간이 됐다고 보시면 네네. 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딱 기억하시 좋게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6%, 45% 차등 구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1억 이상의 내가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35% 생각하시면 되고요. 3억을 초과하는 어떤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40%를 내면 된다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70%, 2년은 60%, 그다음에 2년 이상은 한 35% 이렇게 보면은 좀 기억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가 됐어요. 비사업용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비사업용, 사업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저희가 주변에 의뢰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물어보세요. 사업용, 비사업용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죠. 본래 토지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게 투기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다, 이것을 완화된 표현이 바로 비사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비사업용으로 만약에 간주가 되게 되면 본래 양도세율에다 플러스 20%를 더 추가로 내라. 이렇게 시스템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네네.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다가 추가, 예전에는 10%만 더 냈던 것이 네네. 10% 더 올라서 최종 20%를 더 내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6%를 냈던 분들은 26%를 내야 되고요. 네네. 45%를 냈던 분들은 65%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세율에 플러스 해서 20%가 가중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기본 세율도 지금 플러스 20%가 오른 상태에서 총 이게 최고 70%가 오른 상태에서 또 플러스 20%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 내는 네네. 단기를 일명 완전 중과세거든요. 그래서 네네. 1년이 안 되는 분들이 70% 내는 부분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그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2년 이상 보유했다 파시는 분들이 비사업용일 때만 20%더 중과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옛날에 토지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했다 팔게 되면 네네. 어떤 그런 불이익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 오래 갖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토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기간만큼의 감액을 혜택을 해줬던 줬죠. 네네. 이게 아주 효자였죠. 네네. 장기 보유 공제가. 그런데 이 장기 보유 공제 최대 맥시멈 30%도 비사업률 인정되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5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30%가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15년을 갖고 있다 팔게 되면 30% 감면된 7천만 원에 대한 세율만 계산해서 네네. 다시 과세를 묵이면 되는데 그 부분이 혜택이 없다는 배제가 것이고요. 됐다는 거고요. 특히 비사업용 토지 이번에 가장 칼을 들었던 심혈을 기울였던 이 대책이 바로 주말용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하겠다. 즉 사업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주말 농장용 농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죠? 주말 체험용 농지라고 하는 것은 그 농지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네. 목적으로 1000제곱평방미터 즉 300평이 넘지 아니하는 그런 농지는 구체적인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주말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서 이렇게 조그만 어떤 그런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팔 때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해줘서 중과세에서 배제해줬던 네네. 일명 특혜성이 있는 어떤 그런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주말 체험 농장 취득 자체의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고요. 특히 이 부분을 사업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 보유공제 배제 이것이 적용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용 시점이 그러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라는 거죠? 내년이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해 이거를 양도했을 경우와 내년에 양도했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세부담이 증가가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네. 동일한 조건상에 나머지는 뭐 기본 공제 같은 것은 다 배제하고 봤을 때 올해 양도를 하고 내년 양도하는 극단적인 두 개만 비교하겠습니다. 내가 양도를 하는데 양도 차익이 3억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 올해 팔게 되면 똑같이 10년을 보유했습니다. 10년을 보유하면 20% 장기 보유 공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가정하시게 되면 10%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45%의 양도세가 계산이 되게 되면 따져보면 한 9,500 정도, 9,600 정도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3억씩. 네. 만약 이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된다 그러면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배제되겠죠. 비사업용 토지의 20% 증세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4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1억 5,5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부담됩니다. 작년 대비 약 60%가 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꽤 많이 이게 3억이 증가가 아니고 6억, 1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되면은 상상 외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개발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은 보통 토지 보상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보상받은 토지를 양도 시에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됐다거나 어떤 감면에 대해서 받다 왔는데 이런 대상이 조금 축소가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 즉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이 부분이 최소 그 수용되기 사업 인정일부터 2년 전에만 취득하면 2년 전. 2년 취득하게 되면 중과 즉 10%를 더 중과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또 일정 금액은 또 감면도 해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폭 수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혜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준 즉 수용이 돼서 사업이 인정된다라는 고시 기준에서 최소 5년 전에는 이 땅을 사놔야지만 이러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5년 전에 취득하지 못한 이 부분 경우에는 똑같이 비사업용 인정돼서 20%의 양도세 중과 네. 플러스 양도세 감면에서도 배제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2년에서 5년으로 그렇죠.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를 네 번째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 일명 농취증이라고 하죠. 이거를 취득하는 기준이 좀 강화가 됐어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인정 사유를
실제 직접적인 농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16가지 정도를 두어서 이런 부분을 좀 봐줬었는데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말체험 영장농장을 취득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토지가 왜 굳이 화두가 되었나요? 농업진흥지역은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네. 절대농지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 절대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 두 토지는 실제로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주말체험농장으로는 이게 이제 거래가 쉽게 됐다는 부분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들 경우에 실제로 그 많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게 투자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네.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인데요. 토지 취득 시에 LTV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 시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투명성을 조금 강화시키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토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 농지나 임야를 봤을 때요. 뭐 산림조합 등을 통하면 뭐 최고 90%까지도 대출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살 때 특히 자기 자본이 없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취득하기 쉬웠던 부분이었고 굳이 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주택에서 했던 규제를 그대로 토지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라고 합니다. 비주담대라고 하는데 비주택 담보라는 건 사실 토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규제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토지, 얘기죠. 상가, 오피스텔 전 영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월 29일 날 발표 당시에는 그래서 몇 %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거냐라는 부분은 언급이 없다가 네네. 4월 2일자로 40%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웃긴 것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되느냐 우리 금융권에서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미확정된 것이다 라고 반박 자료를 또 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40에서 50% 사이에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자금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출처를 소멸한 얘기인데요. 네. 일정 규모 면적 1000제곱평방미터 주말 체험과 비슷하죠. 네네. 300평 이상 되거나 또 매매 금액 5억 이상이 되게 됐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지자체에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택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무조건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네네. 토지도 역시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는 300평 이상도 서울 지역 안에 있는 300평 이상도 똑같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전문가라든지 또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지 알겠지만 네. 시골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떤 거래에 불편함과 압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겠네요. 여섯 번째는 이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이런 보상을 조금은 축소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일본 LH 사건에서도 많이 두드러졌었죠. 그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해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받았었단 말이에요. 벼농사를 한다고 농협 그 계획서상으로는 제출을 그렇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농작물이 더 있게 되면은 우리 네. 지작물 보상이라 가지고 훨씬 더 금액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또 많이 심으면 왜 그루당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겠다. 그래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겠다 했습니다. 과도하게. 그 과도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과도의 기준?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를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 300평당 33주. 이것이 정상 식재 기준한 겁니다. 그럼 거의 10평당 한 그루? 그렇죠. 이 정도? 10평당 한 그루가 넘으면 돈 안 주겠다 이거죠. 굉장히 좀 느슨해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그릇송으로 받았던 부분들을 네네. 좀 체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좀 우스운 이야기죠, 이것은. 그리고 또 투기 혐의가 확인되게 되면 특히 불법 농지를 취득했다든지 또 실제 살지 않은데 위장 전입했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보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고 이주 보상비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에 있는 법령이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추가로 신설된 것도 있고 이게 같이 혼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LH에 관련돼서 부동산의 업무에 관련된 종사자들 전원은 이런 대토 보상에서 좀 제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처분과 환수 대책이 있어요. 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요? 불법적인 목적이고 실제 이용 목적이 아닌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로 이행하고 처분하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팔릴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원래는 강제처분, 왜 농지를 농사 목적 짓지 않았느냐, 빨리 팔아라, 이렇게 강제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1년간은 봐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에 해당하고 곧바로 이행강제금도 하고 즉시 부과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밝혀지거나 그것을 중개하거나 또 일명 불법 임대죠. 법적으로 이렇게 농지는 임대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골자가 있고요. 이제 첫 1호가 나오게 되는 이 상황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토지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점과 또 전반적인 전망과 총평 부탁드릴게요. 가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택을 잡으려 했던 게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그렇죠? 이게 투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이죠. 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감가상각 때문에 당연히 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지대, 즉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는 게 당연히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를 규제하고 토지의 가격을 잡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의 규제의 명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토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농지에 칼을 많이 댄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농지는 우리 옛부터 그 농사 짓는 시골 어르신분들이 노후 자금 대비용으로 일종의 그런 어떤 보험적 성격,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대학 등록금, 그다음 자녀들이 어떤 그 조그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걸 팔아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진짜 절실한 어떤 농지를 처분해야 될 때 그걸 살 사람들의 취득 자격을 강화시켜버리고 세금을 부담을 강화시켜버리면 이런 부분에 취득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농지 가격은 하락은 될 것이다. 그러면 네. 진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토지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조금 클로징을 좀 한번 해보죠. 우리 토지는 그 대부분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뭐 양도세의 70%, 60%라고 하는 단기 양도세의 중간은 사실상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00평 이하가 되는 주말 농장용 이런 그 농지의 어떤 거래의 감소가 사실상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담보율이 안 나오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가 시장과 주택 시장에 조금 더 눈을 트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9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왔는데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 앞으로 한 5, 6년 뒤부터는 이 인구가 없는 체감이 실제로 완전히 그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고령화 인구와 그다음에 그 나이 어린 인구들 전부 다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을 할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가 발생하는데 전부 다 더욱더 가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대출을 규제를 완화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았던 점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에 많은 어떤 사기와 피해를 당했던 기획부동산의 어떤 그런 발본색원, 기획부동산을 좀 추방하겠다. 부동산의 특히 비리,
내부 정보를 갖고 왔는 이런 비리를 척결하겠다,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거래조사단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